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6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지 사흘째인데요. 여러분은 올림픽 경기 다들 즐기고 계신가요? 중요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나 오전에 몰려있죠. 그러다 보니까 치킨 시켜놓고 다 같이 응원하는 그런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요즘은 각자 영상 플랫폼으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함께 응원하는 힘도 예전만 못해졌습니다. 그래도 관심은 계속 가져야겠습니다. 국민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선수들에게 또 하나 큰 힘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잘 뛰려면 잘 먹어야 하는데요. 우리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발열 도시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만 부으면 바로 따뜻한 밥이 된다고 하는데요. 훈련 시간 때문에 끼니를 놓치기 일쑤고 또 경기에서 실수와 좌절을 겪기도 하는 선수들이기에 이 밥심으로 다시 힘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외국 선수들과 취재진들도 부러운 듯 바라본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K푸드의 힘이겠죠. 모쪼록 따뜻한 한 끼에 담긴 응원까지 힘 삼아서 우리 선수들 잘 먹고 좋은 결과 내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2월 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 속의 법 시간에는 유류분 제도의 개정 소식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족 법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오늘부터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것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에서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판매점들의 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모바일과 PC 판매액은 제한이 되고요. 1인당 구매 한도는 회차당 5,000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이것은 좋은 꿈이라도 꾸게 되면 구입하고 싶어지죠. 정해진 개수의 숫자들 중에 몇 개의 숫자를 맞히면 당첨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토요일 저녁에 추첨하고 있죠.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기술과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정부가 콩 자급률을 높이고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논을 밭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탄소 복합 기술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촌 현장에서 저탄소 복합 기술을 적용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금방 말씀하신 것 같이 정부는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목표로 논을 밭으로 전환해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농촌진흥청은 농콩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면서 동시에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요.
깊이 거름주기와 바이오차를 결합한 저탄소 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경남 사천, 전북 남원 진안에서 현장 실증을 진행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적용한 겁니까? 네, 현장에서는 깊이 거름주기 장치를 이용해서 화학 비료를 토양 25에서 30cm 깊이에 투입하고 토양 표면에는 바이오차를 처리한 뒤 콩을 파종했는데요. 이는 기존처럼 얕게 비료를 살포하는 방식과 달리 양분 손실을 줄이고 토양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방법입니다. 적용해본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농권 수량이 기존 관행 대비 평균 10에서 많게는 21%까지 증가했는데요. 깊이 거름주기로 질소 성분의 휘상과 유실이 줄고 인산과 칼리의 흡수율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생산성 측면에서 농가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확인이 됐다고요. 네, 논을 밭으로 전환하면서 메탄 발생이 크게 줄었고요. 질소 비료 사용량 감소로 아산화지수 배출도 약 74% 저감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바이오차를 1헥타르당 2톤 투입했을 때 이산화탄소 환상량으로 1헥타르당 약 3.7톤의 탄소를 토양에 저장하는 탄소 격리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작물 생산성은 높이고 온실가스는 줄이는 기술이라면 농가와 환경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다른 소식도 들어볼게요. 이번 주말이면은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의 대표적인 성수품 과일의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과일 생산량은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감소폭은 크지 않아 설 명절 과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국산 사과와 배도 원활하게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산 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사과와 배를 고르는 요령, 또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양이 고르지 않으면 맛도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죠. 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실험 결과를 보면 사과의 당도나 산도, 아삭한 정도는 모양이나 기울어진 각도와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다만 겉모양보다는 상처나 부패 여부, 표면이 매끈한지 등 신선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럼 사과와 배는 각각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네, 사과는 색이 고르게 들고 향이 은은하게 좋으며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좋고요. 눌렀을 때 물렁거린다면 저장 기간이 길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는 상처와 흠집이 없고 표면이 매끈한 것이 좋고요. 특히 꼭지 반대편에 미세한 검은 균열이 보이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명절에는 기름진 음식도 많다고 합니다. 과일을 함께 먹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죠? 네, 과일에는 다양한 건강 기능 성분이 들어있어 명절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사과는 껍질째 먹으면 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고요. 배는 기침과 갈증 완화, 추치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절 기간 과일을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상 입춘도 지났는데요. 추위를 잘 이겨낸 마늘, 양파 관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겨울나기 동안 다소 옷자라 잎줄기가 길고 연약하게 자란 마늘 양파는 1차 웃거름을 평소보다 적게 주거나 생략해서 생리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줘야 하는데요. 1차 웃거름은 뿌리가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최저온도 4도씨가 되는 시기에 맞춰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생육 재생기에 비닐을 걷는 시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한지역 마늘은 잎이 2에서 3매 나오고 10에서 15cm 정도 자라질 때 비닐에 구멍을 내고 마늘싹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네, 또 겨울 시설 재배 감자 농가에서 주의해야 하는 점도 있다고요? 네, 겨울철 시설 재배 감자는 주간에는 환기, 야간에는 보온에 유의해야 하고요. 토양 수분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요.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생육과 덩이 줄기에 비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점검을 해서 토양 수분이 충분하게 유지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모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사건들과 법률 쟁점, 우리 삶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살펴보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네, 다음 주면 설날인데요. 가족들이 모여서 좋기도 하지만 돈 문제, 재산을 둘러싼 갈등 참 많습니다. 이번에 소위 구하라법이라고 불리죠. 유류분 제도를 손질하는 민법 개정안이 지난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좀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이 내용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흔히 우리가 알던 그 유류분에 대한 내용,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소식부터 들려주시죠. 네, 유류분 제도를 손질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2월 3일자로 법사위를 통과했죠. 네. 이제 앞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요. 그러면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유류분,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그렇죠. 한자어고 법률 용어인데 남겨진 몫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법에서는 법정 상속분이라는 걸 정해놨거든요. 네네. 근데 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한 비율까지는 본인에게 남겨져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르면요, 이제 사망하신 분, 이제 직계비속은 자녀, 배우자 이렇게 법정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보장받고요. 네. 부모가 이제 직계 존속인데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3분의 1까지 유류분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내가 너한테는 한 푼도 물려줄 수 없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유언으로 내가 특정한 누구에게만 모두 주겠다라고 할지라도 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정한 비율까지는 유류분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분의 예를 들어서 자녀라면 절반까지는 유류분 침해당했으니까 조금 그 부분만 돌려달라. 이런 주장이 가능하다는 그렇게 의미입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오, 이런 제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자,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살펴볼까요? 일단 개정안은 핵심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일단 폐륜 행위자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런 폐륜적인 사람까지도 유류분으로 보호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그렇죠. 유류분 청구권을 좀 제한하자. 구체적으로는 자녀가 엄청난 학대를 했다거나요, 유기를 부모를 했다거나, 학대하다. 그렇죠. 또는 뭐 부양 의무를 그냥 아예 그냥 나몰라라. 현저히 만약에 본인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못 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좀 빼더라도 좀 폐륜에 이를 정도로 현저하게 이렇게 게을리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유류분 청구권을 좀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박탈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개정안에 넣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여분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 생전에 돌아가신 분을 극진하게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조금 남들보다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상속을 받을 때 그런 기여분, 예를 들어서 병원비 지출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을 테니까 상속을 받을 때 그런 내용은 조금 더 배려하자. 이런 것이 기여분인데 앞으로는 어떤 부양이나 간병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유류분 산정 시에도 실질적으로 이 기여를 한 사람에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내용의 실질화가 담겨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류분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반환을 해야 되느냐. 뭐 아직까지는 그냥 현물, 직접 그 물건을 반환하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분을 넘겨받게 되면 또 이거 가지고 소송이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구나. 그러게요. 개정안을 통해서 유류분 반환 시에 그러면 금전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좀 줄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근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죠. 네. 그럼 그 법 개정이 필요했던 그 폐륜 가족들 사례가 좀 몇 개 떠올라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언론이 워낙 많이 보도됐으니까 네. 고인이시지만 실명을 거론하면 구하라 씨 사건이 있죠. 그래서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보면 그 어머니가 가출을 하고 연락을 아예 끊고 지냈고요. 네. 그다음에 정상적인 어떤 그 부양이나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등한시했죠. 네. 근데 이제 유명 연예인이었던 구하라 씨가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상속 문제가 이제 발생하잖아요. 네. 이제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제 유류분 포함해서 이렇게 주장했던 사건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녀를 완전하게 유기했던 부모가 이제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이제 자녀가 성공하고 나니까 네. 이제 재산만 노리고 이제 나타났다. 야, 이런 것들은 좀 무리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에 있었던 것이 이제 폐륜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법원 판례 중에는 자녀가 이제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에는 존속 폭행으로 이렇게 처벌을 받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륜 행위를 한 자녀들 까지도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조금 항상 법정에서 논란이 그러게요. 됐었고요. 네. 또 실제 판례를 보면 부모가 이제 생전에 특정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을 때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았던 다른 이제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헌신적으로 모셨던 자녀의 경우에는 조금 불공평하다 이런 맞아, 생각을 그렇게 느낄 수 가질 수 있죠. 있거든요. 이런 취지에서 개정안이 이제 유류분 산정 시에 아주 특별한 노력이나 기여를 한 기여분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했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류분 이 법이 일명 구하라법 그 법으로 또 불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은 그러면 어릴 때 이렇게 자식을 버린 부모가 나중에 나타나서 유산을 달라 그런 일 같은 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이고요. 네. 이번 개정안의 주된 취지가 바로 그런 목적이겠죠.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 의무를 아주 현저하게 게을리한 부모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권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제한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단순히 이제 연락을 끊고 지냈다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거고요. 법상 요건은 이제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했다라는 점이 입증이 돼야 될 입증이 텐데 돼야겠네요. 그게. 무엇이 그럼 현저한 거냐 이걸 일일이 모든 내용을 법 규정에 담을 수는 없거든요. 기준이 되게 애매한 그래서 것 이런 같기도 해요. 것들을 이제 법원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보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를 시키겠죠. 네. 법원은 구체적인 전후의 모든 사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인데요. 법이 개정되면 유류분 청구 상실이나 제한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폐륜 행위가 있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유기 사실이라든지 부양 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인 이런 증거 같은 것들을 미리 잘 확보해 두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그 폐륜 가족 당사자가 아니라 그 배우자가 대신 받아가는 꼼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걸 막을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상속 결격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 네. 결격 당한 사람은 못 받지만 그 사람의 배우자나 또 그 사람의 자녀, 직계비속 네. 이런 경우가 대신해서 이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민법에 규정돼 있어요. 이것을 또 법률 용어로 대신해서 받는다. 그래서 대습 상속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차원에서 폐륜 행위와 관련된 거라든지 유류분 청구와 관련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을 때 동일하게 대습 상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류분 청구의 경우에 별도로 폐륜 당사자인지 여부를 묻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인 어떤 정의 관점에서 또 공평 관점에서 이런 내용들도 차단될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호사님, 예전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신 자녀가 간병을 한 그 자녀가 집을 한 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소송을 걸어서 뺏어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 실제 부모님을 잘 모신 자녀들이 보호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현행 민법에서도 기여분 제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실무상 기여분이 인정되는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가 불편할 때 이렇게 모시거나 봉양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네. 이것 외에 더 특별한 어떤 기여를 보는 것이 지금 현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집 한 채가 전부이다. 그것이 상속재산의 전부인데 다른 형제들이 하나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 소송 또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기하게 되면 재산을 일부 뺏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자녀들이 전혀 돌보지 않고 금전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상태에서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의 어떤 상속분을 뺏어간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기여분의 인정 범위를 좀 확대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또 유류분을 산정할 때 이제 기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 개정이 특징적이죠. 그래서 앞으로 부모를 아주 헌신적으로 모신 그 자녀가 있다면 더 많은 상속, 더 많은 유류분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주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른 어떤 형제들의 유류분 청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기여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예요. 부양이나 간병 사실 이런 건 물론이고요. 병원비 같은 거 지출되면 나중에 모아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네. 이 간병인 비용이 사실 현금으로만 지금 지급받는 관행도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을 못 챙겨 놓잖아요. 증빙할 수 있는 입증할 수 네.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하기 조금 까다롭겠네요. 그래서 간병인하고 연락을 취할 테니까 문자 메시지로 이번 주 얼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좀 모아 놓으시고요. 또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좀 모아 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유류분 소송을 할 경우에 소송에서 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류분 청구권 이제 무한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요? 네, 그래서 상속이 개시됐다. 그다음에 이제 반환해야 될 증여라든지 또는 유언으로 남긴 어떤 증여 이런 것들을 사실을 안 날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외에도 상속이 개시된 다음에 10년이 경과하면 또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간 제한 그렇군요.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이제 기간에 맞게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부족액이 없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은 본인에게 남겨진 어떤 비율인데 네. 이미 본인이 그만큼을 다 받아갔다든지요. 생전에 뭐 예를 들어 충분한 증여를 받았는데 유류분 주장을 해보니 생전에 받았던 그 증여가 이제 특별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특별 수익을 다 감안했더니 당신에게 남겨진 몫은 이미 충분히 채워졌다. 더 이상 부족액이 없다. 이렇다면 이제 유류분 부족액이 없으니까 청구가 기각되겠죠. 네. 그럼 소송에서 질 경우에 예전처럼 그 부동산 지분을 쪼개서 주는 게 아니라 돈으로 줄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앞으로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현행법상으로는 유류분의 어떤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의 규정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판례는 원칙적으로 그 원물, 그러니까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원물을 반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네. 만약에 이게 불가능하다든지 현저하게 이제 곤란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대신 그 가액 돈으로 바꿔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해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쪼개서 가져갈 수가 없으니 네. 결국에는 공유 지분으로 이제 나눠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집에 같이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부동산을 잘 나가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유물을 또 분할하는 별도의 협의도 안 되기 때문에 소송 또 제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소송을 낳고 추가 분쟁을 야기하는 게 이게 좋지 않다. 법으로 아예 처음부터 돈으로 금전으로 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정리를 하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을 돈으로 줄 수 있는 방법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금전으로 반환을 해야 되니까요.
미리 사실은 그 정도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유류분 분쟁이 이제 발생해서 소송이 이어진다면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금전으로 반환해야 될 때 이 급한 목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원물 반환을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는 거죠, 변호사님. 네. 이 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상속 분쟁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 법에서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네. 우리 헌법상의 원칙인데 어떤 안정이 된 권리 의무 상태를 나중에 법으로 뒤바꾸는 것이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칙이라는 게 있어요. 부칙에다가 이제 경과 규정 같은 걸 둡니다. 이거 언제 시행되는데 네. 시행 기준으로 만약에 시행일 기준으로 소송이 막 진행 중인 이런 사건 같은 경우까지는 적용해도 돼. 그전에는 안 돼. 뭐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하는 내용을 담아놓을 겁니다. 그래서 뭐 공포 후에 뭐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 법 시행 당시에 계속 중인 소송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 개정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의 별도의 경과 규정도 둘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모든 분쟁을 돌릴 수는 없고 진행 중인 거는 가능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경과 규정에 이제 그런 아. 내용들을 마련하겠죠. 그게 소급 입법 금지 그 예. 원칙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야 이 법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또 상식에 맞춰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사건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국세청이 가족 법인을 통한 탈세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연예인들의 탈세가 드러나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이게 우선 가족 법인이 뭔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족 법인이라는 것이 이제 법에 규정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법인이라면 주식회사가 대부분이니까요. 네. 주식회사를 예로 들어드리면 이 가족법인이라는 게 그 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들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다 합쳐서 가족 구성원이 주주가 되는 겁니다. 또는 네. 임원이 돼서 실질적으로는 어떤 특정 개인이나 가족이 이제 완전히 지배하는 법인을 의미하죠. 원래 법인이라는 게 법이 만들어낸 별도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표이사나 그 안에 있는 주주와는 별개의 이제 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법인인데 일단 회사 설립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들은 뭔가 좀 폐쇄적이고 그죠? 그리고 네. 원래 이해관계가 치밀하게 대립하는 사람끼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들도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좀 맹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족과 같은 어떤 특수한 관계를 이용해서 회사의 외형을 악용해서 이제 탈세나 탈법을 저지를 경우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예인들이나 자산가들이 개인 명의가 아니라 이렇게 굳이 법인을 세워서 건물을 사고 또 돈을 관리하는 그 이유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개인 사업자로 할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로 할지의 문제는 선택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그 개인보다는 법인 사업자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소득세율과 관련된 누진세율 구조가 조금 달라요. 개인의 경우에는 이 급여가 올라갈수록 소득이 올라갈수록 최고 45%까지 이제 그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법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서요. 일단 10에서 25%까지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낮죠. 네. 그리고 자영업 연예인 같은 경우 자영업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법인을 통해서 이제 소득을 관리하게 되면 뭔가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늘어난다라는 건데요. 그렇죠. 한 45% 정도 그렇죠. 내다가 법인으로 하면 10에서 25%로 내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법인을 통해서 이제 법인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해서 가족들한테 이제 급여나 상여나 배당이나 이런 취지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을 좀 분산시킬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비용 처리 목적이 아무래도 크겠죠. 아, 네네. 법인 명의로 이제 지출을 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에서 비용을 이제 일부를 빼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그 기초 자산 요
과세 표준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 명의로는 아무래도 비용 처리에 한계가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 관련 경비를 좀 더 폭넓게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좀 고려해서 아무래도 법인 사업자 형태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뉴스에서 그 외제차 같은 그런 차도 다 법인 명의로 사고 그런 것도 다 이런 문제였던 거군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차량이 업무 목적으로만 쓴다면 문제는 없는데 사실 보면 업무 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과한 스포츠카라든지 네. 뭐 이런 내용들을 또 개인적으로 조금 여행에 활용한다든지 하면 사실상 업무가 아닌데 이것이 비용 처리가 되는 건 좀 부당하다.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도 있는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법에서 절세로 활용하는 거는 허용한 거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꼼수 탈세잖아요. 주로 어떤 식으로 꼼수를 부리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방법들은 다 국세청이 훤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허위로 인건비 계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구성원들을 다 직원으로 등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직원을 등재시키면 급여가 지급돼야 되잖아요. 네. 일을 하지 않았는데 급여로 지급되는 것 이런 것들은 허위로 이제 비용이 계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당한 그 어떤 허위 인건비 계상의 비용 처리 문제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지출까지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당한 예가 있죠. 그래서 가족 여행비라든지 또는 개인 차량인데 이걸 리스 형태로 해서 법인 차량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네. 심지어는 아파트 관리비나 병원비나 개인적인 어떤 지출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이다라고 해서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법인세를 줄이게 되면 탈세로 나중에 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거래가 없어요. 그런데 허위로 이제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또 수치하는 거죠. 이게 전문적으로 무슨 자료상이다라고 해서 허위의 매출 이것을 파는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다 잡히고요. 이제 매출을 축소하거나 매입을 이제 부풀리는 거죠. 이런 것들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잘못된 거고. 법인의 실제 매출이 있는데 이 수익을 누락하는 거예요. 신고하지 않고 또는 법인 매출은 법인 계좌로 이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네.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거고요. 또 법인의 자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법인이 갖고 있는 재산 네. 이런 것들을 시가보다 굉장히 낮게 이제 가족한테 넘긴다거나 아니면 법인의 돈을 무상이나 아주 그냥 이자를 굉장히 낮게 네. 이렇게 대여한다거나 하면 이런 내용들이 다 부당하게 이득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 문제가 되고요. 이런 행위들은 국세청이 다 보고 있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사기나 그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심지어는 이게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합법적인 절세냐 아니면은 꼼수 탈세냐 사실 그 경계를 당사자들이 잘 모르고 할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세무사님이나 회계사의 어떤 죄송합니다. 잘못된 조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본인이 잘 몰랐다. 이런 내용만으로 그 처벌이나 어떤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인 절세냐 탈세냐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실질 거래가 맞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법인 설립이나 거래가 정당한 어떤 사업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순전히 이제 세금만 줄이는 어떤 회피, 탈세 목적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장부를 이중적으로 작성한다든지요. 허위 어떤 영수증을 막 추가해서 증빙을 만든다든지 또 장부를 파기한다든지 감춘다든지 이런 내용들을까지 하게 되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와 관련돼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여쭤보셔야 되고요. 최근에는 뭐 이렇게 AI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해서 답을 얻는 분들도 많은데 AI의 또 한계가 환각이나 어떤 오류에 대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전문가들한테 사전에 미리 꼼꼼하게 자문을 얻어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좀 걸린 분들이 몇몇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세금만 더 내면 끝인 건지 아니면 처벌을 또 어느 정도로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걸렸을 때 원래 내야 될 세금만 내야 된다면 누구나 다 위법을 저지르겠죠. 네. 더 이상 손해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원래 내야 될 세금 낸 거니까 그렇게 피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세금 납부해야 될 것은 당연히 납부를 하셔야 되고 네. 여기에 이제 더 늦게 내셨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추가로 붙는 어느 정도 붙죠? 가산세율에 따라서 네. 이 예를 들어서 납부하지 않은 내용, 그다음 기간 이런 네. 것들을 곱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형사처벌과 같은 엄중한 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부정한 어떤 행위로 조세 포탈하면 조세범 처벌법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법률이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따라 징역형 선고도 받을 수 있고요. 포탈 세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배나 3배까지 어떤 가중 처벌을 받게 되고 만약에 이 포탈한 세액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라갈수록 가중해서 처벌받는 네. 그런 구조죠. 아. 그리고 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 이제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이라든지 또 미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거래 없이 허위로 이렇게 막 매출액을 가공해서 만든다든지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에 3배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강정림 씨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쵸. 세금 플러스 가산세 왕창 때려야 해요. 이렇게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네, 이게 정말 절세를 위해서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한번 법인 한번 세워볼까 이렇게 고려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혹시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합법적인 절세 수단까지만 이것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엄중한 처벌까지 받게 된다라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네네. 가족법인 설립 운영 시에는 특히나 사업 목적이나 이런 폐쇄적인 부분 때문에 국세청이 더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적법한 거래나 실질적인 거래 부분에 대한 증빙을 잘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 활용 좀 잘 하셔야 되고요. 국세청이 가족법인에 대한 탈세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네.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절세냐 탈세냐 이런 부분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인식하셔야 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런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다. 네, 그리고 전문가의 자문을 꼭 구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그럼 짧게 또 다음 사건 한번 살펴볼까요? 담배 한 갑 살 때 세금 그리고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잖아요. 정작 담배 회사는 흡연자가 암에 걸렸을 때 어떤 책임을 지고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 건강보험공단이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어떤 요양급여라든지 치료비라든지 건강보험 을 지출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막대한 금원을 지출한 것이 지금 3,46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만 530억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내용은 원래 이 책임자가 잘못된 담배를 제조했다 또는 위험성을 은폐했다.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그 대체 설계가 가능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이 제기됐었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 담배 펴서 폐암 걸렸다는 거는 그런 상식에 가까운 거잖아요. 법원에서는 왜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담배 피웠을 때 그 폐암에 걸렸다는 건 상식이지만 또 의외로 네. 담배를 태우시면서 100세까지도 사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네. 이게 개별적인 인과관계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뭐 가족력이라든지 노출의 어떤 정도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서 사람마다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조금 쟁점입니다. 아, 그 인과가 조금 입증이 좀 어려우니까 이런 게 나온 거군요. 그러면은 그 건보공단이 담배 회사가 덜 해로운 담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안 만들었다. 그것과 위험성을 숨겼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당시 어떤 기술 수준하고 경제 수준에 비추어서 이제 채용 가능한 대체 설계가 있었냐. 네. 근데 뭐 필터 장착했고 여러 가지 내용 장착했다면 이런 정도라면 뭐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대체 설계의 존재와 채용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는 아니다. 네. 그다음에 은폐와 관련된 주장도 있었는데 담배값에 보면 왜 사진하고 여러 가지 경고 문구가 계속 강화되면서 표시가 돼 왔잖아요. 네. 이런 내용에 보면 은폐는 아니다. 그다음에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은 사실 이게 은폐할 수 네.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알지 않느냐. 네, 이런 알겠습니다. 취지로 법원이 판단을 했던 그렇군요. 내용이죠. 네,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생활 속의 법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날씨가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